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오셨네요. 저는 EBS에서 고등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제가 되게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일단 춘천에 제가 되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가 가평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가평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서 옷을 살 데가 없어가지고 춘천 로데오로 많이 와서 옷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닭갈비도 많이 먹으러 왔고요. 그래서 춘천에는 나름대로 제가 처음 온 도시가 아니고 예전에 많이 왔던 그런 추억의 도시입니다. 다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오늘 올 때 오랜만에 제가 인천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인천에 있고 집도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거리가 길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 춘천 고속도로를 딱 타고 오니까 그랬지, 내가 옛날에 이 길을 그렇게 많이 달렸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또 추억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수능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국어가 요즘 핫하죠. 불국어라고 해가지고 아주 시험이 작년에 어렵게 나와가지고요, 많은 우리 학생들이 또 걱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혹시 고3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3 학생들. 고3 학생들, 맞네요. 이번에 3월 학평 어려웠죠? 3월 학평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거의 작년 수능 느낌으로 나왔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거의 작년 수능만큼 이렇게 난도가 높았고 전년도에 비해서 확실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1, 고2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고1, 고2. 오, 많이 왔네요. 고1, 고2 모의고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나온 수준이었습니다. 전년도 문제랑 비교해보시면 난도가 확실히 높아졌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어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능 국어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듣고 뭔가 좀 이게 터닝 포인트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수능 국어의 본질부터 말씀드리면, 수능 국어의 본질은 뭐라고 써있죠? 읽기입니다. 첫 시간이라 다들 눈을 똑바로 잘 뜨시고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능 국어의 본질은 읽기입니다. 화법과 장문, 화법은 말하기고 장문은 글쓰기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글로 되어 있죠. 시험지에서는 다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누가 잘 읽고 그 다음에 잘 푸느냐. 잘 푼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잘 골라낼 수 있느냐. 자, 이거죠. 그래서 수능 국어의 본질은 읽기다. 그런데 수능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읽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읽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 이건 부모님들도 아실 겁니다. 자, 읽기가 왜 안 되죠? 책을 안 읽어서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 찾아보면, 일단 간단한 문장 같은 경우는 잘 들어오니까 누구나 잘 읽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길어지면 그걸 갖다가 끊어가지고 제대로 의미를 갖다가 파악해야 되는데, 쭉 가다가 그냥 뭉개버려요. 그냥 단어 몇 개만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마음대로 그 문장의 의미를 갖다가 해석해버립니다.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좀 길어져도 참고 주어 딱 끊고 서술어 끊고 그 다음에 딱딱 문장을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대략 단어 몇 개 조합해가지고 이런 거겠지라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한마디로 뭉개서 읽으니까 이게 읽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국에서도 문제 틀릴 때 가만 보면 선지가 좀 이게 길어질수록, 그죠? 선지가 길어질수록 그냥 이런 거겠지 하고서 그냥 대충 이렇게 찍었다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추측으로서 뭔가 선지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죠. 그래서 정확한 읽기 연습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의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정해져 있는 것만 열심히 외우면 됩니다. 하지만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범위 보면은 전범위, 교육과정 전범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신 국어는 그냥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열심히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내신 국어 특성상 수능 문제 스타일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한 어떤 그런 단답형이라든지 뭐 서술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 국어는 그냥 그 내신 국어를 출시하시는 어떤 선생님들의 수업만 열심히 잘 들으면 잘 되죠. 그죠?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수능 국어는 근본적으로 읽기가 일단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각 수능의 영역별로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수능 국어를 잘하려면 기출 분석을 잘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세 번째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수능 국어의 정체를 파악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일단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여기 학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계시지만 아마 문제를 딱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가 풀다니, 자, 이렇게 좀 신기하셨을 겁니다. 일단 이제 기출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수능 국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5가지 영역이 있죠. 처음에 뭐 있어요? 처음에 순서대로 화법, 그죠? 화법, 작문, 그다음에 문법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랑 문학이 있는데 독서 문학이 뭐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나오죠. 어떨 때는 뭐 문학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 독서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독서가 좀 앞에 먼저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5가지 영역별로 이제 기출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기출 분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정답 맞히고 그냥 끝내는, 혹은 뭐 오답 확인 정도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뭘 보셔야 되냐면 선택지가, 이게 5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5개 중에 정답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 건데 그 5개의 선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갖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답 맞히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 선택지 5개가 지문의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됐는가, 이것을 본인이 공부하면서 지금 비문학 같은 경우는 비문학에 이런 지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갖다가 만드는구나, 이것을 갖다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지문과 선지의 연결고리,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느껴야 된다. 물론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누가 그런 걸 다 가르쳐 주겠지만 남이 가르쳐 주는 걸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 본인이 그걸 갖다 분석해내는 게 더 효과가 큽니다. 또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보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용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출제 원리를 갖다가 한번 본인이 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그 선지를 분석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내가 분석한 문제가 한 2-3문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야?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결국 3문제밖에 못 풀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적절한 선택지는 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는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것을 딱딱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영역별로 수능 이제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글씨 보이시나요? 네. 자, 보시면 이제 비문학과 화법, 작문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묶어놨습니다. 왜냐면 이제 화법, 작문도 결국은 이제 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방식이 이제 적용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화법, 작문보다 비문학이 좀 더 어렵게 나오죠. 예전에는 이제 문법 같은 데서 변별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다 변별을 주나요? 다 어려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학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비문학이 하여튼 가장 우리 친구들이 이제 걱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일 텐데, 일단 보시면은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좀 보이는 게 잘 안 보이네요. 자, 발문과 선택지를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자, 발문과 선택지를 먼저 읽고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갖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지문부터 먼저 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비문학이라든지 화법이라든지 작문이라든지. 자, 근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이 문제풀이 할 때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현재 지금 자신의 방식대로 점수가 잘 나온다면 그 학생은 그냥 그 스타일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수능 비문학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문은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다 집중할 필요가 없죠.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 특히 선택지에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갖다가 판단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발문과 선택지,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쭉 한번 스캔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딱 스캔을 해요. 밑줄을 그어도 좋습니다. 쭉 읽어준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라고 하고서 딱 이제 스캔한 다음에 그것을 잠깐 담아둬요. 잠깐 담아둔 상태에서 지문을 쭉 읽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문을 쭉 읽다가 이거 아까 전에 내가 봤던 그 선택지의 내용, 그 판단하는 내용, 그걸 판단하는 게 나오네? 그럼 바로 쭉 읽고서 바로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X를 치면 되죠. 적절하지 않으면 X를 바로 그어버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방법이 어렵다는 건 알아요. 왜냐면 선택지를 쭉 스캔했는데 자 스캔하고 나서 지문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 어때요? 날아가 버렸네. 근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 암기력의 문제고요. 좀 집중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을 딱 일단 스캔을 하고 이걸 잠깐 머리에 담아두면서 지문을 읽어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봤던 것을 갖다가 바로바로 이제 OX 여부를 갖다 체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능고 비문학은 정말 좋은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지? 하지만 감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죠. 문학도 좋은 게 딱 나왔어요. 어떤 친구들은 예전에 기출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지문이 나왔어요. 애들이 풀다 울어요. 근데 그렇게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80분 안에 45문제를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딱 감정을 없애고 나만의 어떤 그런 기계적인 어떤 그런 풀이 과정을 확립해야 됩니다. 나만의 방식을 확립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 가장 나에게 효율적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 문제 어렵겠지만 해보세요. 자 실험해보세요.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쭉 문제 발문과 선택지를 스캔을 하고 그걸 잠깐 담아둔 다음에 지문을 쭉 읽어가는 방식. 근데 이것도요. 인문, 사회, 예술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그렇게 선택지 내용을 담고서 쭉 흐름을 갖다가 가지시고 읽으시면 되는데 이제 과학이나 기술 같이 정보량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정보가 많이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한 문단씩 읽고 선택지 파악하고 또 한 문단 읽고 또 선택지 쭉 한번 OX 여부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한 문단씩 끊어서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자기 어떤 역량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읽을게요. 자,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문단씩 읽고 선택지 적절성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학이랑 기술 같은 그런 이제 정보량이 많은 어떤 그런 지문에서 쭉 저도 못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문제를 풀어볼 때 과학기술같이 그렇게 정보가 한 문단에 막 정보가 6개, 7개씩 나와요. 또 정보 간의 관계도 막 파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쭉 읽으면은 저도 앞에 문단에 했던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혼자서 풀 때는 한 문단 읽고 걸리는 거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한 문단씩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물론 다 읽어도 저는 정보가 다 정리가 돼요. 그런 친구들은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시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문단씩 읽는 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한 문단 읽고 문제에서 선택지 걸리는 거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선택지에 잘 출제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기출 분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들이 많이 선택지로 이렇게 나올까요? 아마 공부를 좀 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뭐하면 뭐뭐하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문장 구조가 아주 잘 활용되죠. 그죠? 그래서 지문에서는 A가 높아질수록 B가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A와 B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A가 높아질수록 B가 낮아진다라고 지문에 써 있는데 선택지에서는 A가 높아질수록 B도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리량에 대한 걸 묻잖아요. 지문에서는 높다라고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낮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정보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기출 분석하면서 출제자들이 선택지를 갖다가 만들 때 지문에서 그러한 문장 구조를 많이 활용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그런 뭐뭐하면 뭐뭐하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그런 표현이 나올 때 그냥 안 넘어가겠죠. 일단 밑줄을 쳐놓겠죠. 밑줄을 긋고 이게 수능 지금 선택지에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잠깐 염두에 두고 보면은 나중에 선택지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낼 때 빨리 지문에 와서 그 부분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와리가리를 잘해야 된다. 와리가리. 왔다 갔다. 그죠? 지문과 선택지 간의 그 왔다 갔다를 잘해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를 빨리빨리 하려면 지문에다가 나올 만한 부분들을 표시를 잘 해놔야 돼요. 깃발을 잘 꽂아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빨리 가서 찾죠. 그죠?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정보를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많이 출제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좀 챙겨 두셔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뭐 강의를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한 문단씩 끊어 읽는다 할지라도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며 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되게 중시하는 어떤 방식인데요. 잘 보세요.
지문을 쭉 읽을 때, 자, 과학, 기술 같은 지문은 그냥 한 문단씩 끊어 읽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문, 사회, 예술 이런 지문들은 흐름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어떤 학자, A 학자는 이런 관점, B 학자는 이런 관점 해가지고 쭉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뭐 비교대조, 어떤 학자들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뭔가 지문의 흐름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읽고 문제를 푸는데 앞에서 읽었던 지문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또 읽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흐름을 안 타서 그래요. 흐름 타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못 읽는 학생들은 이렇게 읽어요. 문단이 한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까지는 좋아요. 그러다가 세 번째 문단을 읽을 때 앞에 읽었던 내용들이 점차 흐릿흐릿해져요. 왜 그럴까요? 앞에 나와 있던 문단의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요. 누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한 문단, 문단을 별개로 읽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읽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단씩 누적하면서 읽자. 누적하면서. 그러니까 흐름을 쭉 타면서 읽자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이 전체 문단의 내용이 흐름이 쫙 머릿속에 잡혀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선택지에서 어떤 걸 물어볼 때 이거 아까 전에 세 번째 문단에 어디쯤에 있었잖아 하고 바로 빨리 찾아가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힘들어도, 물론 이거는 어려워요. 한 문단씩 누적하면서 정리하면서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뇌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단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당 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왜냐면 힘들어요. 뇌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걸 이 앞문단의 내용을 갖다 누적하면서 정리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갖다 읽어간다? 쉽지 않지만 연습해보세요. 확실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할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앞의 내용을 무조건 내가 기억하면서 가겠다. 오래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문제를 풀 동안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래서 누적하면서 문단을 정리하면서 읽어가자. 흐름을 타면서 읽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적용해 보시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6월 모평도 있고 9월 모평도 있고,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빨리 고1, 2 그 기출을 끝내시고 빨리 고3 기출로 넘어오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모르는 어휘는 반드시 자신만의 국어 어휘 노트에 기록을 해둔다. 자, 화작에서는 거의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비문학을 문제 풀다 보면은 어휘가 모르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따로 적어 놓습니다. 어휘 같은 거는 늘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영어 어휘를 모르면 이제 문장 해석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어 어휘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늘 이게 어휘장, 그죠? 보시면서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휘, 예,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한번 써보기도 해보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좀 이게 어려운 질문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 현재 수능 개념 장동준의 화작문 13분 컷이라는 강좌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또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뭐 된 건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문법 강좌를 많이 해서 제가 문법을 좀 잘 가르치는 강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문학이에요. 사실은 저는 문학을 제일 잘한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문학을 잘 가르치냐면 제가 문학적이지 않아서 제가 문학적이지 않아서 제가 문학을 잘 가르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도 비문학처럼 풀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공부를 좀 하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문학을 딱 봤을 때 문학을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문학도 시간 내에 우리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도 되게 비문학처럼 날카롭게, 그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 풀기 전에 이제 보기를 통해서 작품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알려진 거니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든지, 그죠? 일단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요. 낯선 시나 낯선 작품들을 만나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물론 고3들은 이제 6월달 모평부터 괜찮을 거예요. EBS 연계가 좀 돼서 나올 거니까. 근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품들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서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주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고서 쭉 이제 보면은 그래도 어차피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흐름을 잡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면서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미리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쉬운 거 같은 경우, 쉬운 작품 같은 경우는 보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배경 지식이. 그런 건 그냥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발문과 선택지를 먼저 읽고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보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비문학 화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가 여기에 주목해서 읽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택지와 작품의 내용을 대응해 보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제거한다. 자,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문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문학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 주세요. 왜냐하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은가가 확실하게 지문을 이제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 본 친구들 알 겁니다. 문학에서의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어떻습니까? 진짜 적절하지 않죠. 완전히 0%, 근거가 0%예요. 작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적절한 선지는 어때요? 문학에서의 적절한 선지는 어떤 선지예요? 그래,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선지가 적절한 선지예요.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꽂히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비문학처럼. 그래서 0.1%라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선지가 적절한 선지로 딱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려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먼저 쳐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것. 그래서 문학의 적절하지 않은 선지들을 분석해 보면 쭉쭉 나가다가 중간에 어떤 한 부분, 어휘를 하나 저기 튼다든가, 그죠? 어떤 일부분 하나 틀어가지고 아예 그냥 말이 안 되는 선지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 체감률이 가장 높은 영역, 이거는 이제 고3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EBS 연계 문학 작품이 이제 되니까,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 작품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EBS 체감률이 가장 높은 영역이다. 다른 영역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영역들은 독서, 비문학, 또 화작, 그냥 화제만 어느 정도 그냥 끌어오고 다 새로 만들어요. 지문도 새로, 문제도 새로. 근데 작품이 연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품이 연계되면 그대로 쓰죠. 물론 이제 시조, 연시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어떤 다른 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문학 작품을 갖다가 거의 그대로 이제 쓴다는 점에서 연계 체감률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다. 네. 그 다음에 5번 표현상 특징과 관련된 문학 개념은 반드시 정리. 문제 중에 표현상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선지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죠. 색채어라든지 뭐 쉬운 건데 뭐 공간학적 심상, 또 음성 상징어, 그죠? 뭐 의식의 흐름 수법,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어들은 반드시 이제 강의를 통해서, EBS 강의를 통해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자, 문법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다시 어려워지고 있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가, 혹시 여기 재수생 학생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작년 수능에서 11번 문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운 변동 문제가 11번에서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11번, 12번이 이제 긴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최소 대립상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그렇게 막 강조됐던 개념이 아니었어요. 물론 강사 선생님들이 다 얘기했던 어떤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근데 그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몰랐던 학생들은 물론 보기에서 설명을 다 해줬지만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서 그때 시간 소요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보기에 제시될 만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숙지하고 가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기를 딱 봤을 때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돼요. 보기를 딱 보고 이거 내가 아는 거잖아 하고 바로 선택지 판단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일주일 정도 안 보잖아요. 그럼 또 날아가요. 지식이. 문법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그런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낯설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반복해 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반드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개념을 모르면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오답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강좌가 있지만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개념 강좌 장동준의 화작문 13분 컷, 좀 13분 컷이 좀 약간 이제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13분 정도, 13분이면 쉽지 않아요. 한 15분 정도도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15분에서 한 17분 정도 해도 이제 충분히 괜찮은데 13분이라고 하는 다소 보면 어떻게 좀 이상적인 어떤 그런 시간을 제시함으로써 좀 학생들을 좀 독려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강좌에서 하여튼 제가 개념을 잘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 강좌뿐만 아니라 다른 쌤들도 당연히 이제 강의를 잘 하시니까 문법 강의 다 똑같아요. 예, 내용 지식 전달하는 거 다 똑같고 다만 이제 얼마나 그 선생님과의 어떤 그런 이제 매칭, 내가 얼마나 잘 맞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이번에 강의를 또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공부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기억해 둔다. 그래서 꼭 이제 개념 강좌를 문법 개념 강좌를 들었으면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개념 노트를 만드세요. 자기가 직접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노트를 만들고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갖다 이제 오려가지고 이제 복사해서 오려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답 노트도 정리하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계속 개념을 갖다가 익숙해지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법 현상의 예외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체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문법 현상에서 그냥 노멀한 어떤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예외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킬러 문항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음군 단순화라고 아시죠? 학생들. 근데 자음군 단순화가 자음군이 겹받침이에요. 자음군. 우리가 닭 할 때 닭의 이제 받침이 리을 기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음군. 겹받침 중에서 리을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역만 발음되는 거잖아요. 닭 발음할 때 dark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닭, 리을은 떨어뜨리고 기역만 발음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자음군 단순화 그런 현상도 그 모든 겹받침에서 그럼 이제 그렇게 자음군 단순화가 벌어지느냐 두 자음 중에 하나를 갖다 무조건 떨어뜨리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국외음화가 적용될 때는 훌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외음화가 적용돼 가지고 자음군 단순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안타 니은 히읗 같은 경우도 히읗과 디귿이 만나가지고 자음 축약이 돼버리니까 자음군이 나와도 자음군 단순화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예외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많이 좀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물론 그런 것들도 강의에서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개념 강의를 한번 제대로 하면 무조건 문법은 혼자서 공부하기 좀 어려워 보이니까 강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쭉 들으시고 개념 정리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가지고 쭉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EBSI의 강의만으로 수능 국어 1등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저는 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끔 다 강의를 갖다가 설계를 하기 때문이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수능 개념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실전적으로 문제풀이에 도움되는 어떤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수많은 어떤 그런 채널들이 있죠. 뭐 사설인강도 있고 EB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수업 콘텐츠를 이제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아주 질적인 어떤 그런 수업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수업 끝나면 늘 하는 멘트가 있어요. 바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는 멘트를 제가 하거든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죠?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혼자 문제를 풀어요. 열심히 수업을 듣고 문제 풀다가도 어떻습니까? 기출문제 풀다가 틀리죠.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혼자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열심히 에너지 쏟아가지고 풀었는데 채점해 보니까 몇 개 틀리네. 틀리는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으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접고 다른 과목 공부를 해요. 기분이 나쁘니까.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 나빠. 스트레스 받아. 안 되겠다. 게임 좀 잠깐 하고 좀 스트레스를 좀 일단 사귀고 그 다음에 하자. 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쉬었다 공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잠깐 나를 좀 위로한 다음에 공부를 다시 하자. 근데 위로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만.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피곤해가지고 졸음이 온 악순환의 반복. 그런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틀리는 문제를 만났어요. 틀렸어? 그럼 내가 뭔가 사고 과정을 잘못해서 틀렸구나. 그래, 그럼 이 사고 과정을 바로 잡으면 되겠구나. 틀린 문제는 나의 약점을 가르쳐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해 주시고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약점이 개선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부분 학생들이 못해요.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틀린 문제를 고쳐가면서 나의 잘못된 그 문제풀이 사과정을 바로잡아 가면서 약점들을 메우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국에 수능 때 가서 수능 국어 1등급 혹은 만점이라고 하는 정말 최후의 승리자, 지금 당장은 점수가 안 나와도 계속 꾸준히 나의 어떤 약점을 갖다가 보완해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꼭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라고 제 학습법을, 국어학습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